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가 하락한 1016.81을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 여파로 장중에 천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만 개인들의 사자세가 지수 하락을 방어하면서 101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과도한 납품가 인하에 줄도산 우려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주물업계 현황과 증권사들의 내년 증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3월이죠. 첫 동시 분양을 실시했던 판교 신도시가 오는 12월 달에 마침내 첫 입주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판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판교 신도시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늦게는 오는 2010년까지 입주가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만큼 교통 및 생활 편의 시설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내 부지 및 시설공사 공정률은 70% 선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분당과 연결되는 57번 국도보수공사와 판교를 관통하는 내부순환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큰 도로들을 연결하는 지선도로는 여전히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중교통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내년 상반기나 돼야 원활한 버스 운행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자가용 없이는 실제 입주에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기반 시설은 상당히 미비한 모양이군요. 택지개발공사가 좀 더 진행돼야만 그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편의시설들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네, 생활 편의시설 역시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첫 입주 임대 아파트인 사랑으로의 경우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 승인조차 나지 않아 슈퍼마켓 하나 없는 아파트로 첫 입주자를 맞을 판인데요. 또 판교 정체가 공사인 탓에 아직 중심 상업단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첫 입주자들은 몇 달간 도심 속의 섬에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설의 경우 판교 신도시 전체에서 오는 2010년까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4곳이 각각 개교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교육 공백이 예상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마다 입주 시기가 달라 개교 후에도 불 꺼진 학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A3 블록 운중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인근에서 입주가 모두 마무리되는 2010년까지는 세 학급당 한 학급이 비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입주자들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판교 신도시에 청약했다가 한 800대 1이 넘어가지고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판교 입주가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제 분당 용인 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와중에 판교 물량 쇼크까지 겹치면서 분당 용인 시장은 최악의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당 일부 아파트 가격은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강북 지역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등 천당 밑에 분당이라던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 6단지 52제곱미터형의 경우 1억 9천만 원의 급매물이 나와 있지만 노원구 상계동 주공 11단지 같은 면적은 1억 8,500만 원의 급매물이 출현했습니다. 또 분당 금곡동 청솔 공무원 아파트 79제곱미터형의 경우 3억 원의 매물이 나왔지만 도봉구 창동 대우 푸르지오 같은 면적은 3억 4천만 원의 급매물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분당 구미동 무지개 건영 3단지 112제곱미터형은 4억 2,500만 원 선의 매물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강북구 번동, 오동공원 현대 같은 면적은 4억 4천만 원은 줘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용인은 사정이 더 안 좋아서 호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현동 S아파트 105제곱미터형의 경우 2년 전 4억 원을 호가했던 집값이 현재 급매물 기준 2억 7,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3.3제곱미터당 900만 원도 안 되는 처참한 가격 하락입니다. 대형 평형 아파트 역시 사정은 비슷해서 같은 지역 G아파트 155제곱미터형은 4억 2천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2006년 말에 6억 3천만 원까지 올랐던 집이니까 2년 만에 집값의 3분의 1이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신봉동 B아파트 109제곱미터형의 매도가는 3억 4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형당 1,000만 원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죽전동 H아파트 109제곱미터형은 3억 2천만 원 선에서 매도가가 형성되며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판교 신도시 부동산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당 용인 등 판교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이 폭락하면서 판교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청약자들이 공공택지 분양 당시에 예상되는 시세 차익만큼 채권을 구입해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인데요. 이제는 주변 집값이 떨어져서 예상되는 시세 차익도 거의 없는 만큼 채권 구입 가격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채권 매입은 정상적 시장 논리에 이루어진 만큼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입주자의 손해가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를 앞두고도 판교 전세 시장은 살아날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결국 판교와 분당, 용인 등 주변 지역이 서로의 집값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집값이 떨어지면서 다들 마음고생이 심하군요. 네. 하지만 수요자로서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은 또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자, 지금까지 서일범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잇따라 내년도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증시 전망이 과연 좋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국내 증시 투자 환경이 내년에도 역시 험난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정현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대표 증권사 중 한 곳인 대우증권이 내년도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로 900에서 1,500포인트대 한 600선 정도를 제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증권은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9년 증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우증권은 내년도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로 최저 900, 최고 1,5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대우증권에 앞서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놓았던 현대증권이나 대신증권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현대증권은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로 1,100에서 1,450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신증권은 상반기 적정 코스피 지수로 1,350, 하반기는 1,550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내년 증시 전망이 보수적인 것은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실물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시는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위기 확산이 본격화했고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도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악재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증시는 악재의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변동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 들어 최악의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주가도 바닥권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가가 경기에 선행해 왔다는 점, 다시 말해 경기 침체가 끝나면 증시가 경기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었다는 점이 하반기 증시 전망은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 내년 증시가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좀 좋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 때는 그래도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패턴을 보일 거라는 그런 설명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상반기와 하반기 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면 우리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도 달리 가져가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투자 전략을 참고하면 상반기에는 필수 소비재, 의료 산업재 등의 섹터나 종목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경기 소비재나 IT 등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전략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상반기와 하반기 때 전략을 이렇게 각각 나눠서 가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테마나 종목이 내년도 좀 유망한 그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별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는 커다란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은 이 같은 맥락에서 1등 기업, 경쟁력이 있어 생존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 기업 인수 합병 능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녹색 성장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1등 기업의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선진지수 편입 시 최우선적으로 관심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현대중공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경쟁력이 높아 경기 침체기에도 생존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는 농심, 유한양행, 동양제철화학 등이 꼽혔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으로는 신도리코, 파라다이스, 쉘라인 등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또 기업의 M&A 능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정밀화학, 현대미포조선, 롯데제과, KTNG 등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녹색 성장 기업으로는 소디프 신소재, 용현BM, LNF, 대진DMP, 휴캠스, LG산전 등이 추천됐습니다. 더불어 현대증권이 추천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산업 구조 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 기업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 이외에도 지금같이 좀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나은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중소형주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증시에서도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불황에 강한 기업이나 틈새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기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 등은 괜찮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 재생사업에 진출한 동성홀딩스와 폐가전제품에서 금광석을 추출하는 환경재생사업에 뛰어든 애강리메텍, 글리콜 에테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한농화성, 해외 진출 1호 바이오에탄올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MH에탄올, 그리고 카지노용 모니터 제조업체인 코텍 등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중소형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년도 증시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원자재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폭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납품 중단이라는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었던 주물업체들이 다시 납품 중단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성장기업부의 한기석 기자를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물업체들이 또다시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고요. 예, 주물업계가 무리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및 결제 대금 미지급에 맞서 납품 중단이라는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근 경기 침체 여파가 협력사 간의 납품가 갈등으로 비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주물업계의 납품 중단은 GM대우차 1차 협력 업체인 H사와의 마찰에서 비롯됐습니다. 한양 H사는 최근 주물 제품을 납품하는 6개 주물업체를 대상으로 고철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만큼 납품가를 킬로그램당 288원씩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H사는 특히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2달 치분의 납품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주물업체들이 납품 중단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고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면 인하 요인이 생긴 셈인데, 자, 그러면 납품가를 내리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생색용으로 쥐꼬리만큼 올려주더니 원자재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과도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한다는 게 주물업계의 생각입니다. 실제 고철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고철 가격은 지난 1월 킬로그램당 410원에서 8월에는 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 킬로그램당 550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간 데 비하면 작은 수준이죠. 고철과 함께 주요 원자재인 선철 가격은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8월 킬로그램당 530원에서 700원으로 17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과 전기료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반대로 납품 단가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게 주물업계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주물업계들이 자발적으로 납품가를 조금씩 소폭이나마 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물업체들은 최근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납품가를 기존 인상분의 10%에 해당하는 킬로그램당 50원씩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먼저 부담을 떠안는 등 솔선수범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돌파하자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이 같은 납품가 자율 인하의 편승에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주물업체들의 반응입니다. 네. 자, 과도한 납품가 인하 요구로 인해서 부도까지 난 업체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난 18일이죠. 현대자동차 및 GM대우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D금속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GM대우차 1차 협력업체로부터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2개월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H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주물업체들도 같은 상황이어서 제2, 제3의 추가 부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한기석 기자와 함께 주물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34포인트 내린 1016.8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한테 1000포인트 선에 이탈할 정도로 흔들림이 컸는데요. 투신이 비록 소규모지만 74억 원 규모의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개인은 2,582억 원 사들이며 5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고 외국인은 2,404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네, 참 답답한 게 그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할 때는 따라서 내리더니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한 날은 또 제자리 걸음하든가 오히려 내린단 말이죠. 좀 답답합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네, 국내 증시는 최근 들어 미국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국내 증시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올 한 해 고용 현황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위축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현 상황보다 내수가 더 부진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처럼 대규모 감원 및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추진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프로그램 매수세도 지수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현물 간 가격 차인 베이시스가 오전 중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한때 2,700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매도 물량이 줄었지만 결국 1,260억 원 순매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들여준 덕택에 이나마라도 지수가 좀 방어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하락장을 이용해 개인 투자들이 5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이 같은 공격적 매수 전략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코스피 지수가 7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천선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이어진 개인 투자들의 매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순매수 행진에 나선 이유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이 아니냐는 바닥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거쳐 개인들은 급락 후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을 쏠쏠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들의 섣부른 낙관론에 대해 경계심을 주문한 증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경기 위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 그리고 국내의 경우 건설 등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지지선에 대한 신뢰가 강해질 때 이때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그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죠. 미래에셋이 펀드 운용 보수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보수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투자자에게 운용 보수 인하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의 운용 보수 인하는 스텝다운 방식을 적용해 펀드 가입 3년, 5년, 7년에 10% 내외의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 시점에 따라 인하율도 변경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래에셋이 시행 시점 이전의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운용 보수 인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기존 펀드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생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부도업체 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부도업체 수는 매월 200개 안팎을 유지했지만 10월에는 58%나 증가한 321개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가 소폭 흑자로 예상했던 내년 무역 수지를 56억 달러 적자로 수정했습니다. 내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면 97년 이후 12년 만에 2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는 21일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방식으로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2조 원어치 매입합니다. 국고채 시장의 자금이 은행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는 납세자 19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만 환급을 신청하면 원하는 계좌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가 이어집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그 끝에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일째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선이 장중에 무너지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지수가 10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 시작은 미국 증시의 반등 소식으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지수가 12시경에 1000포인트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12시에 지수가 994포인트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연기금의 매수세 가담으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종가는 19포인트가 하락한 1016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만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2,5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270억, 외국인이 2,400억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환율 또한 오늘 장중에 1,450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는 1원이 하락한 1,44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이나 또 업종,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이 0.1%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수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료 업종이라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금속 광물이 마이너스 4%, 기계업종, 유통업종이 3%, 금융업종이 2% 하락하는 등 전 업종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 상한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보혜양조, 삼양식품, 샘표식품 등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농심이 오늘 또 3%가 상승을 해서 종가 기준 24만 8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지수가 1000포인트가 무너진 다음에 연기금이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대형주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통신업종 중에 KTF와 LG텔레콤이 3%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외에 삼성 SDI, 삼성 테크윈, 현대백화점 등이 상승에 가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개략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영석 대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자, 증시 하락세가 내일도 이어질까요? 내일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내일 역시 우리나라는 다우지수에 연관되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도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며 이번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상방 하방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박스권 하단은 1100포인트에서 상단 9600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악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투심을 무너뜨리는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며칠간은 현재의 박스권 구간을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업종 지수 방어주의 대표격인 KTNG가 플러스를 내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으므로 내일은 IT를 주도주로 한 단기 반등을 보여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단기 반등, IT를 주도주로 해서 단기 반등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전문가의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장지점장님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시나요? 네, 오늘 지수가 1000포인트 붕괴를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내일 이후에도 시장에 특별한 반전이 없다 그러면은 지수 1000포인트가 붕괴가 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상황이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수가 1000포인트가 붕괴돼서 900포인트까지 갔다가 1200포인트까지 단기 반등을 보았습니다. 지수상으로는 30%가 상승을 했지만 종목별로는 50% 이상, 10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000포인트가 비록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LG를 30%, 지주회사 LG죠. 그리고 대한항공을 30%, 현금을 40%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네, LG와 대한항공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LG부터 들어보겠습니다. LG가 이번에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LG그룹이 전체적으로 올해 수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10대 그룹주 중에서 LG그룹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LG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재무 비율입니다. 최근 LG의 부채 비율은 7%대,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는 2%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은 AA-. 그래서 향후 유동성 관련된 위험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유 현금이 많아서 현재와 같은 유동성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LG그룹은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0대 그룹별 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LG그룹은 매출이 57조, 그리고 순이익이 5조 4천억 원으로 순이익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10대 그룹 중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최대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LG그룹이 영업을 올해 2008년에 잘했다는 이야기고 그 지주회사인 LG도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입니다. LG그룹은 LG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 LG텔레콤, LG데이콤,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등 실적이 타 지주회사에 비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자회사들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요 자회사의 그 산업별의 각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대부분 매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LG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지주회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그런 전망입니다. 2008년 11월 지주회사 LG의 그 할인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인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주회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할인율이 축소가 된다면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대를 한번 보면은요. 예. LG의 매수 가격대는 2008년 저점대를 연결한 4만 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 목표가는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5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에서 10%를 적용한 3만 6천 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LG 목표가 5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항공주인 대한항공도 들어보죠. 예, 대한항공이 재밌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이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000포인트를 하락을 하는데도 상당히 그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항공은 잘 아시다시피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기대주의입니다. 3분기에 대한항공은 250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연료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연료비는 3분기를 고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분기에 연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82%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항공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 부담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250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4, 4분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항공은 또한 항공요금 인상을 고객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3년 전에는 뉴욕과 서울 간의 항공요금이 한 120만 원 정도,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 뉴욕과 서울 간의 항공요금이 240만 원에 이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 비용이 증가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대한항공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입니다. 대한항공은 기관 선호주 중 하나로 최근 들어서도 기관이 하루에 10만 주 이상씩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천을 깨는 그런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9년 이후에는 항공 수요가 증가를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은 경기 침체하고 원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항공 수요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항공 수요가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를 하고 한미 FTA 추진으로 화물 수요 또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이 전체 노선 중에 30%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무비자 비자 면제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대한항공은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주는 환율과 유가에 커다랗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유가는
50불대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지만 환율은 오늘 종가에서 보시다시피 1,450원 선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보름 전에 우리나라가 그 외환 위기를 겪을 정도로 환율이 올랐을 때가 종가 기준 1,46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450원대에 이게 머물고 있는 건 대한항공이 여객기를 구입을 하면서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대는 최근에 대한항공은 3만 원대 미만에서는 3만 원대 미만에서는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3만 원대로 잡고 있고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아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5만 4천 원 정도를 잡고 있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3만 원 그리고 목표가 5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0% 하락한 2만 7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영석 대리님은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예, 저는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업종별로 시장을 살펴보면 딱히 모멘텀 있는 업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와 테마주 그리고 코스닥 위주로 탑다운 방식의 접근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접근이 유해 보여 지수 하락에 따른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주인 SK 브로드밴드 10%와 현금 90%를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 브로드밴드 한 종목만을 아주 적은 비중인 10%를 갖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SK 브로드밴드는 첫째, 국내의 대표적인 유선 통신업체이며 두 번째로 VoIP와 IPTV 상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간의 꾸준한 순매수세와 최근 외인의 순매수 전환이 좋아 보이며 12월에는 IPTV 상용화에 따른 선침의 전략으로 SK 브로드밴드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추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좀 유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변수들도 많으니만큼 항상 보수적인 자세는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주 들어서 지수 변동성이 무척이나 또다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 우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중일이 통화 수합을 갖다 체결하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FRB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역시도 지수의 변동성을 갖다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와서 한국 등 여러 글로벌 증시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들이 다시 한번 확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CDS 추이를 갖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DS 중에서 특히나 아시아 쪽에 이제 CDS를 보시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 한 네 번째로 높은 단계이긴 한데 전반적인 아시아권의 CDS 추이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반전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폭이라든가 고점 대비 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전 고점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부동산 지수입니다. 부동산 ABXHE라는 지수인데 좀 말은 좀 어렵지만 흐름 자체는 올라갈 때 좋은 거고 내려갈 때 나쁜 겁니다. 근데 지난 8월하고 9월 사이에 1차적인 저점을 갖다 한번 나타내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이번 11월 달에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갖다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자산이 축소되거나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지표의 하락세는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고요. 한국이라든가 이머징 국가에도 사실상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르면 좋은 거고 내리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쉬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에 천선이 다시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급락세에서는 뭐 천선의 지지 여부를 생각하고 자시고 하기도 전에 그냥 하루에 그냥 확 깨지면서 930선까지 밀려버렸는데요. 자, 오늘은 장중에 그래도 천선이 붕괴가 되면서 다시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1000포인트의 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1000포인트의 지지 가능성은 사실 밸류에이션, 즉 그 가격대 상의 메리트를 본다면 그렇게 높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오전장에 1040포인트가 한번 무너졌는데 이 포인트의 1040대가 사실 기술적으로 지지 역할을 하는 그런 레인지였기 때문에 우선 여기가 좀 붕괴된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여파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장중에 보시면 연기금이 다시 한번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의 매수함에 따라서 하락폭을 갖다 줄이긴 했지만 이렇게 돈의 논리로서 그러니까 자금을 갖다 들여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수를 갖다 방어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발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고요. 신용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될 그런 위험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천선이 다시 이번 주 안에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000포인트대까지 지금 물론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주가를 놓고 보면요. 조금 전에 또 저희가 뭐 분당이라든가 용인 쪽의 그 집값 하락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고 한 6억대까지 가던 아파트가 지금 한 2억 정도가 빠져가지고 4억 얼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벗어난 곳의 집값이 4억 얼마라는 것 딱 절대적인 가격만 놓고 보면 절대 싸지가 않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워낙 높은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지금의 어떤 심각한 경기 침체가 놓이는 불경기 때를 감안을 해서 논다라고 보면은 지금의 어떤 개별 기업의 종목의 주가가 그렇게 싼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폴슨 재무부 장관이 구제금융을 자동차 산업에 사용하는 데는 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좀 의아할 겁니다. 미국에서 아니 금융산을 살리면서 제조업체의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 GM을 살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제조업체까지 부실화가 됐을 때 과연 미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의구심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최대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 중에 하나인 아멕스사가 사실 부실에 따라서 파산 신고를 냈고요. 현재는 은행 지수사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BOA 역시도 BOA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 은행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입니다. 이 은행 역시도 지금 3분기 실적이 신용카드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나빠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부실 가능성도 약간씩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지만 금융산업 중에 해당되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부동산 위기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신용카드와 그리고 미국에서 또 금융권에서 한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할부 금융이고요. 다음에는 학자금 대출 쪽입니다. 이 네 가지 섹터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 위기가 났고 이러한 위기가 신용카드와 그리고 자동차 할부 금융 마지막으로는 학자금 대출까지 리스크를 확단시키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 장관 폴슨 장관의 입장에서는 신용 위기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 상태의 부동산 위기가 진정이 됐지만 신용카드의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어서 돈을 좀 아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용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물론 실물 경기로 전염이 확실히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금융위기라든가 신용위기 자체가 확실히 진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경계를 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값을 이제 그 담보로 해서 빌린 돈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문제가 된 서프라임 사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신용위기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그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죠.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만큼이나 큰 위험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보냐면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하고 미국은 상당히 좀 틀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할부라든가 직불과 관련된 거, 연체가 이쪽에만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리볼빙이라는 섹터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리볼빙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내가 한 100만 원어치의 카드를 갖다 할부라 아니면 일시금리로 불걷습니다. 카드를 사용했을 때 다음 달이라든가 아니면 할부가 해당되는 만기까지 나눠서 그러니까 대금을 갖다 지불하면 끝나는데요. 리볼빙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사용한 금액의 일정 수준, 굉장히 작은 돈을 갖다 미니멈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적은 금액을 입금하고선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기간을 갖다 더 늘려서 갚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달에도 일정 금액을 약간 넣고 나머지를 갖다 리볼빙을 돌려서 만기를 갖다 길게 해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 달 됐을 때 똑같은 금액에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리볼빙을 처리를 했을 때 사실상 갚아야 될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리볼빙은 사실 기본적인 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이자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고리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소득도 실업자의 증가로 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신용카드의 연체가 증가한다면 사실 한국 쪽의 신용카드 산업보다 미국 쪽의 신용카드가 리스크가 부각돼서 굉장히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연말을 앞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의 하락으로 촉발된 서프라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로 잡혀 있는 집값이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 손실의 규모를 확정짓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서프라임 같은 거는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잡고라도 있긴 하지만 또 신용카드라는 것은 또 그것도 또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그 규모도 클 수 있고 그 어떤 그 손실의 폭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염려가 듭니다. 자, 이런 위험 요인을 전제로 깔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아무래도 금일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그래도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좀 볼 것이 금일 같은 경우 외환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에 모두 정부와 그리고 연기금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낙폭을 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FRB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아직 신용카드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000포인트에 대한 너무 신뢰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부담이 되다가 불안한 그런 투자 전략이라 볼 수가 있고요.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아직까지는 주식을 갖다 적극적인 사는 것보다는 관망하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좀 관망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가 거듭되는 악재로 인해서 계속 투자 심리에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에 관한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악재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제 건설업종이라든가 또 이제 저축은행들이 어떤 PF 관련 부실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터질 위험성이 큰 그런 리스크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 시장을 크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설사 관련해서 대주단 협약 가입과 관련해서 정부와 또 금융사와 그리고 건설사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눈치 보기라든가 힘겨루기 양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에 절충점을 잘 찾아서 어떤 그 합일점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건설사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 과연 미분양 사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에는 뭐 뜻한 바대로 가지 않겠는가, 금융사들이 어떤 방향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자, 오늘 생경전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